뉴스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지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저희가 부동산 얘기로 처음에 말을 뗐는데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보죠.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금 부동산 비위 의혹이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명. 자, 지금 당에서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는 것이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은 과연 무엇일지, 또 그렇다면 지금 당 안팎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먼저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전혜연 교수님. 예,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한 계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의뢰를 이전에 이미 했었죠. 예.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배우자와 직계존속을 포함해서 816명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했고, 권익위가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은 의혹 단계입니다만은 어쨌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또는 거래하는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다. 라는 사람이 12명이다. 그래서 명단을 민주당에도 넘겼고요. 예. 또 하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명단이라든가 관련 의혹에 대한 내용이 이미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합수본에서는 이미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입장이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관심사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명단 공개를 할 것인가가 관심사였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서 당 차원이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가가 관심사였는데 권익위에서 명단을 넘긴 바로 다음 날 결정이 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12명 의원은 탈당해라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탈당하고 출당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탈당은 자발적에서 당에서 나가라 이런 거고요. 가끔 우리가 출당 조치를 내렸다라고 하는데 쫓아내는. 예, 그건 지도부에서 이 사람은 우리 당원이 아니므로 모든 당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지시켜 버린다. 당원권 정지에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자진 탈당을 권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의혹을 지금 부인을 하고 있어요. 예. 어제 조금 이렇게 공개된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의원은 양의원영, 오영훈, 윤재갓, 김수흥, 우상호 의원이고요. 네. 자,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의혹이 제기된 의원이라든가 부동산 병의 신탁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이 있는데, 자,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은 김한정, 서영석, 임종석 의원이고 부동산 병의 신탁 의혹 제기된 의원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입니다. 네. 자, 일부 의원들은 뭐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있는데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모친상 후에 묘지 용도로 경기도 포천에 구입했고 시청에서 문의를 했다라는 것이고, 일부 의원들은 이미 조사를 받아서 무혐의가 났던 건데 또 이렇게 하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출당 조치를 시켰고요. 언제 출당을 해라, 탈당을 해라 이렇게 권유를 했고, 성실히 수사에 협조를 하고 무혐의로 밝혀지면 그때 가면 복당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의원들이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소명의 시간이라든가 소명 절차 없이 한 것이 뭐 강경한 조치라는 일각의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다른 관심사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도 의원들이 권익위 전수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권익위를 못 믿겠다. 이제 권익위원장이 전현희 전 의원인데 민주당 출신 의원이니까요. 예.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의뢰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감사원 관련된 법상 이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각종 언론에서 확인해 본 결과 국회의원은 원래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금 언론 인터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가족까지 감사 대상에 들어가냐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것을 근거로 국민의힘이 빨리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명단이 전달된 지 한 달 만에 강경 조치를 취한 것은 여러 가지를 좀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민심이 워낙 들끓고 있고, 그렇죠. 최근에 최근에 여권의 일부 인사들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빨리 조치를 해서 차라리 털고 가는 게 맞다. 이런 좀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들 평가를 하시는지, 또 뭐 탈당을 권유하는 것이
사후 처방으로는 강한 조치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을 막을 수 있는 과연 예방책이냐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방안이 그렇다면 있을까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전지현 변호사께 좀 여쭤볼까요? 네, 일단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는 뭐 솜방망이다, 보여주기식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건 어쩔 수 없었다고 봐요. 이게 자체적으로 국회의원들 개개인한테는 정치적으로 분명히 타격이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조사라는 게 강제 수사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임의로 제출하는 그 부동산 현황 자료랑 등기부 등본이랑 교차 검증하는 식으로 이번에 가려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차명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더 큰 잘못을 했는데 운 좋게 넘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12명 중에는 분명히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해가지고는 의원직을 상실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의혹 수준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솜방망이다 보여주기식이다 하는 거는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근본적으로 막을 예방책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이 얼마 전에 사실 통과가 됐어요. 네. 원래는 부패 방지법이라 그래가지고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는 했는데 네. 손혜원 의원 전 의원 재판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게 과연 비밀성이 있는지 그 인과관계가 있는지 재산상 이 취득과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이렇게 쟁점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거는 사후적인 처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4월 달에 통과한 이해충돌 방지법을 보면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인허가 권자인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인허가 신청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은 공정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직무유사 행위를 할 때 이렇게 신고를 하도록 해가지고는 사후 처벌이 아니라 이거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그런 법적 근거를 두기는 했어요. 근데 저 이 법의 맹점이 뭐냐면은 저 이 법을 쭉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예, 아니 무슨 얘기냐면 명료하지 않다는 건가요? 이게 명료하지 않아요. 이해충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가 명확하지 않는 거고 내가 그리고 사전 신고 안 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밖에 안 받거든요. 그럼 신고 안 하고 문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신고 내용이 또 공개하도록 돼 있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이게 또 뭐냐면은 모든 형사 사건이 그렇듯이 직무상 이해관계를 또 엄격하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게 실무자들만 처벌받고 상급자 결제만 하는 사람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부 지침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는 이 부분 구체화하지 않으면 모처럼 이렇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수 있으니까 이거 1년 있다가 시행하거든요. 그때까지 보완책 제대로 마련하셔야 됩니다. 네, 시간은 뭐 한 1년 정도 있지만 또 길지 않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만들어진 법으로도 이제 조금 보완만 한다면 또 어느 정도가 예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지금 얘기를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혜연 교수께서. 아까 브리핑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전원의 탈당을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탈당 건의했는데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하면 비례대표는 원래 당의 소속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의원직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들은 출당을 시키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났다라는 거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고요. 전 이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이 사람들 의원직을 박탈시킬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이제 뭐 판결이라든가 수사 결과를 봐야 되는 거고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건데 사실 이제까지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 정도의 인원을 출당 조치한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출당 조치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구 여러 가지 관련된 것도 사실은 권한에 다 박탈시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좀 봐야 되는데 다만 이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후속 조치로 계속 이어질지 좀 봐야겠죠. 그래서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했다고 했으니까 수사를 하는 거고 이 의원들도 뭐 일부 의원들은 좀 억울하겠습니다마는 그냥 이 조치를 받아들여서 빨리 수사에 성실하게 응한 다음에 무혐의 처분이 나면 복당 신청을 하는 것이 더 지금 상황에서 맞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전 이제 국민의힘 자꾸 감사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권익위의 전현희 전 의원을 문제 삼는 거라면 감사원의 그럼 최지영 감사원장 문제 또 이게 논란이 정치로 될 수가 있어요. 뭐 야권의 일부 정치인들이 최지영 감사원장을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하는 건 또 맞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저는 국민의힘도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6월 11일 날 이제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가 열리잖아요. 국민의힘이 당대표가 선출되면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 회복
특히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로 그냥 넘어가 버리셨는데 이제 근본적인 예방책은 따로 마련될 필요는 없나요? 어떤 보완해야 될 얘기는 없나요? 이해충돌방지법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고 저는 또 하나 상임위 배정이 정말 핵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거든요. 네.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부동산이나 건설 관련 업체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를 통해서 여러 네. 가지 정보를 받는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상임위 배정을 할 때부터 이 회피 원칙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게 과연 국회만의 문제겠느냐. 네, 그럼 어디까지? 안타깝게도 네. 지방의회나 지방단체장들도 이런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나 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정당이 검토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거기까지 뭐 다 검토를 가기는? 못 하더라도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지금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의혹이 제기된 일부 사람들이 탈당을 해서 이제 일부 지방의회입니다만 상대 정당의 강에 가서 또 당선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네,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있지만 예. 워낙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당원들을 모집할 수 있는 뭐 소위 말하는 인기가 있군요. 있는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경제 관련한 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은 각 정당들이 아예 공천을 안 주는 방법, 아예 정치의 기회를 차단시키는 근본적인 대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마침 국민의힘 얘기를 해 주셨고 전수조사를 감사원에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권익위에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전지현 변호사께도 좀 의견 여쭤보고 싶네요. 저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내심으로 뜨끔하다 이렇게 표현을 어느 신문에서 해놨던데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감사원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국민권익위 조사를 처음에 여당에서 제안을 했을 때 네. 전현희 위원장의 편파성을 문제를 삼으면서 처음에 참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민주당에서 예상외로 강경한 조치를 하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문제는 아니고 국민권익위 빼고 남은 게 감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원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시기 전에 법리 검토를 좀 먼저 하셨어야죠. 감사원법상 감찰 범위에서 국회는 제외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더 이상 감사원 운운하는 거는 또 다른 정치적인 논쟁을 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자체 조사하면은 신빙성이 없고요. 신뢰가 네. 안 가고. 그렇죠. 그런다고 이거를 모든 혐의점이 발견되기도 전에 수사 인력 낭비해 가면서 수사를 하자고 할 수는 없고 네. 그럼 행정부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국민권익위가 원래 이런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문제를 조사를 하는 데란 말이에요. 규제를 하는 데란 말이에요. 기관은 여기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여당이랑 똑같이 조사를 받아야 되고 내년 대선 생각한다면 뭔가 내놓는 것도 있어야죠. 그래서 그렇죠. 문제가 드러나면은 그냥 이번에 된다. 민주당이 처리한 수준의 그런 지역구 탈당 권유 비례는 출당 조치 같은 그런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전지현 변호사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차기 지도부에 분명히 기자들이 이 질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비리라는 그렇죠. 근본적인 것을 국회부터 뿌려붓겠다라는 맞습니다.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좀 조속한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어떻게 또 나오게 될지 저희는 또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뉴스로 이제 또 가보겠습니다. 지금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코로나19 치료기관에서 의료 노동자들이 겪는 일을 모아서 지금 공개를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제 노조가 이런 사례를 알린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어떤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지현 변호사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일단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경각심을 갖고 그다음에 그렇죠. 대책을 논의할 것 같은데 지난 8일 날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전국의 102곳 의료기관의 실태를 조사해서 이런 일을 의료진들이 당하고 있다 발표를 했어요. 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아, 정말 이 의료진들이 제 가족 같으면은 가슴 아플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음압병실에다가 격리 치료를 시키면은 네가 뭔데 내 면회를 방해하느냐, 막냐 이러면서 욕설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병실에는 뭐 커피포트라든지 어떤 전기장치, 드라이기 못 가져 들어가게 하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막 반박을 하면서 중수본에 신고할 거야, 경찰 부를 거야, 막 그렇게 항의를 한대요. 그러면은 이걸 처음부터 어떤 물리적으로 제압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땀 뻘뻘 나는 방호복을 입고 한 2-3시간씩 실랑이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럼 얼마나 진이 빠져요. 이러면서 네. 또 시간 낭비되고 다른 환자 못 보는 거고. 그렇죠. 그래도 뭐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40대 남성은 여성 간호사한테 화장실로 불러가지고는 본인의 대변을 닦아달라 이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옷을 네. 전혀 입지 않고 이불도 안 덮고 누워있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성희롱의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은 관절 치료를 한다고 살아있는 벌이 관절 치료를 하는데 좋다는 건 이번에 알았습니다. 택배 주문을 했는데 그 벌을 병실 안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호사가 보관하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으니까는 나를 양성으로 만든 너희들을 벌하겠다, 저주하겠다, 막 이러면서 폭언을 하기도 했다. 양성은 본인이 걸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는 양성이 아닌데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니 어떤 현장의 의료진들이 견딜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감정적,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예. 감정적으로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는 전부 이런 고통을 호소를 하고 있고 이번에 실태 조사를 할 때 네. 부산의 한 간호사는 가로로 얼마 전에 사망하기도 했다는 그런 실태가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저희가 예전에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또 과로사를 했다는 지금 얘기까지 해주시니까 참 씁쓸하네요. 자, 이 문제가 간혹 이제 보도를 통해서 뭐 성추행이라든지 갑질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특히 의사들이 환자를 대상을 하는 경우도 거꾸로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더 많은 또 의료 노동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이거를 그냥 또 둘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코로나19 현장에서 예. 근무하는 의료진들 얼굴 마스크 벗은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스크를 너무 오래 쓰고 있어서 이 마스크 주변이 얼굴이 다 파였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동안 많은 국민들과 정부가 의료진 덕분이라며 찬사를 보냈지만 찬사만 보내주고 사실은 감정노동, 육체노동 시키고 있다는 비판 계속 제기됐고요. 그렇죠. 최근에도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인력을 충원을 해서 적어도 쉴 시간은 제대로 확보를 해줘야 된다. 환자들의 의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인력이 어느 정도는 돼야 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에서 이 대책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살펴보니까 정부가 5월 27일 날 한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의료인력 지원을 하고 단기 일자리 사업이나 지자체 행정 인력을 보건소에 근무하도록 재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 좀 많이 배치돼야 된다라고 보고 병원 문화를 한번 돌아보면 저희 프로그램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왜 전문직 여성들을 모두 나에 대한 서비스직으로 여기는지 이 문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스튜어디스들, 그러니까 항공사 근무원들한테도 나타나는 비슷한 행태가 많았었죠. 성희롱, 예. 성폭력하고 개인적으로 뭐 커피 해와라, 뭐 라면 끓여와라, 뭐 담요가 축내 덮니가 너무 심각하다는 문제. 심지어 일선에 있는 검사들한테도 이런 일이 뭐 문제가 제기된다 반다 했었고, 뭐 간호사뿐만 아니라 여성 뭐 의사들한테도 이런 일이 있고 해서 넓게 보면은 전문직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희롱하고 함부로 대하는 문화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좁게 보면은 저는 사실 더 좁게 보면은 의사와 간호사들에 대한 환자들의 태도도 사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 간호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사실 병원에서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육체적 피로도 굉장히 극심한데 이런 특수 상황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사실은 본인이 이미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국가 차원에서 뭐 사후 상담을 해준다던가 힐링을 할 수 있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 마련해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이분들이 그런 치유의 시간을 좀 갖는 여건을 미리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내주셨는데. 네, 이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지적은 했지만은 이게 신속하게 해결되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의료 인력이라는 그 인력군은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인력을 양성하는 준비가 제대로 있지 않으면은 바로 현장에 투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는 이런 문제는 지금 뭐 노령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현장의 보건의료인력 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은 기존에도 계속 있어 왔고 네. 2019년에 보니까는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이 통과가 됐더라고요. 네. 이 법에 보면은 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계획 세우고 3년마다 실태 조사하고 의료 인력 지원 전문기관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예산 편성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2020년 정부 예산안을 보니까 이 법 시행과 관련한 반영 예산이 3억 원도 안 되고 실태 조사 비용이라든지 뭐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예산은 아예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현장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뭐 지침을 마련하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저는 이제 법을 위한 법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별로 실효성이 없는 법이에요. 예산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건 재량에다 맡기면은 또 이런 또 네. 병원마다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의료 인력 지원 기관 지정이라는 것도 뭐 3년 이상 경력 도달한 사람 2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 시행되고 나가지고 건강보험공단 지정된 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그 복지부 장관 산하에 보면 보건의료정책심의회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뭐 지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주도하게 돼 있는데 이 권한을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는 업무 범위를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의료 인력이라든지 이런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는 많은 데이터가 한꺼번에 이렇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고 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예산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경 좀 더 써주세요. 네. 저는 꼭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은 네. 게 제가 정신적 치료 힐링 계속 예. 강조하는 이유가 울산대병원하고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에서 일선 의료진에 대한 연구를 실제로 진행을 했어요. 예. 6명 중에 1명이 우울감 증세가 심하다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거겠죠. 그래서 예. 물리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고 인력 배치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수 상황 더군다나 감염병 상황에서의 환자를 돌본다라는 그 긴장감과 피로도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저는 사후의 힐링 프로그램 정부 차원에서 꼭 좀 마련해 그렇죠. 주셨으면 합니다. 정신치유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저는 앞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도 이런 뭐 의료인의 인력을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실태조사가 먼저 좀 철저하게 제대로 돼야 인력 배치 같은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십니까? 아니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좀 짚어보면서 뉴스를 또 계속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커피포트 아니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잊지 마시고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픽 전지현 변호사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9분 30분 향해 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